바른인권여성연합의 성명서를 읽겠습니다. 지난 12일 법무부는 임신 주스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주스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한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셈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여성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낙태죄 폐지법 처리를 약속했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와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결정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체 어느 여성 시민단체의 요구이기에 이런 무지막지한 결정을 당정청 합의로 이토록 급속하게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를 전면 부정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추미애 당신은 헌법 불일치가 모든 태아를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엄마라면 뱃속의 태아에 대해 마치 필요에 따라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물건처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에게 묻고 싶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피눈물이 난다고 호소하던 당신이 어떻게 한 입으로 주스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할 수 있는가? 내 배밖에 아들은 귀하고 다른 사람 뱃속의 아이는 죽여도 된다는 말인가? 당신이 만들 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금쪽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월호라는 뱃속에 갇혀 죽어가는 엄청난 찬사를 겪었다. 그때 우리 국민 모두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했는가?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가 하루 3,000명이라고 한다. 열대의 세월호가 매일매일 침몰하는 참사가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인권을 그토록 외치는 정부와 정당들은 왜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하는가? 태아는 생명이다. 동물의 생명 보호에도 모든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는 시대이다. 어디 그뿐인가? 사형 결정이 내려진 연쇄살인범에게도 법이 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면서 사형 집행을 면해주어 마음대로 활보하도록 허용하는 나라가 바로 인권국가 대한민국 아닌가? 내 자궁은 내 것이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우리는 말한다. 자궁은 당신들의 것인 동시에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는 태아의 것이기도 하다. 당신들을 키워낸 것은 당신 어머니의 자궁이다. 맞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낙태를 선택하지 않았기에, 당신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궁을 당신들에게 내어줬기에 바로 지금 당신들이 여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맞습니다. 인권 운운하며 모순된 행태를 일삼는 추 법무부 장관과 현 정권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묻는다. 인권이 이렇게 고양된 시대에 살려달라는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약자인 태아의 권리는 이토록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 태아의 아빠와 엄마인 자들의 무책임한 성적 방종에 대한 책임을 왜 그 연약한 생명에게 그토록 가혹하고 모질게 지워야만 하는가? 신음 한마디 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많은 태아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치 이 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치 이 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여성의 생명과 건강, 행복이 중요한 만큼 태아의 생명과 건강, 행복도 중요하다고 믿는 여성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반대하며 여성과 남성이 태아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상식과 양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린 생명을 지킴과 동시에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에 우리 바른인권 여성연합은 전국 14개 지부와 태아 여성의 생명을 지키려는 많은 시민단체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프로라이프 연대를 결성하고 생명을 함부로 죽이려는 자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성의 행복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함께 보장하는 신중한 입법을 촉구한다. 제가 전달하고 나오겠습니다. 낙태법 폐지법 즉각 중지하라. 일단 이번에 그 공개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이제 여론조사, 설문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오히려 서명에 가까운 그런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그 결과가 여론조사라는 것은 다양한 우리가 무작위로 그 표본을 추출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99%의 찬성이나 폐지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그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설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통계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과 자체가 이 설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제목이 2020 낙태죄 폐지 시민 설문조사였어요. 그 제목에서 이미 이게 좀 중립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낙태죄를 폐지하는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획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 방식이 이제 주로 그 여성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거를 게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서명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여성단체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트위터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런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에 동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설문조사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그런 생각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설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저희가 그렇게 이제 발표를 이제 저쪽 여성단체 쪽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 성명서도 쓰고 뭐 이런 기사들이 나가고 하니까 어떤 한 시민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직접 이제 그 여성단체 중에 한 곳에 전화를 해서 그 녹음한 파일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설문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가 돼서 이제 개인 인증 절차도 필요가 없는 그런 구글 설문 형태 그런 걸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번 참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녹음 안에서 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자체로 봐도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엉터리 설문조사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이 프로라이프 운동을 하는 한 단체에서 비슷한 설문을 해봤어요. 이제 뭐랄까 저쪽이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가 이런 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렇게 기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 이렇게 우리 주장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커뮤니티에 그런 설문을 돌렸을 때 단 하루 만에 6,000명 이상이 낙태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줬거든요. 99.8%가 그런 의견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설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말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이번에도 이 설문조사를 여성단체에서 하고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의견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 이거를 의견서로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견서를 가지고 법무부나 보건복지부가 이게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구나라는 의견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입법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일종의 이게 말도 안 되는 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법무부 장관이 12일 날 그런 이제 결정을 했고 13일에 그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어요. 법무부가 이 낙태 전면 허용이라는 입법을 발의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게 8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이 설문을 진행한 게 8월 14일부터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약 19일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언론이 또 낙태죄가 폐지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저런 여성 단체들의 주장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주장을 하는 여성 단체들과 또 그것에 동조하는 언론들과 또 거기에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같이 이 세 곳이 함께 이 발의를 추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막기가 참 힘들죠. 막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지금 당면한 가장 우려되는 점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여성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먼저 우리 자녀 세대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젊은 여성들, 우리 딸들 세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것은 섹스는 즐거운 것이야. 너희들이 마음껏 즐겨. 그것이 너희들의 권리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성이 굉장히 개방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교육들이 공교육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섹스에 노출이 되고 성관계에 노출이 되고 아무리 아이들이 피임 교육을 받는다 그래도요. 피임 자체가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들이 성관계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은요. 뭐 계획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발적으로, 굉장히 충동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피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어른들도 이 임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설문조사들을 보면 성인이 된 여성들도 내가 낙태를 하게 된 이유, 임신을 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결과들을 보면 내가 임신될 줄 몰랐다. 이거 가지고 임신할 줄 몰랐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리고 피임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인들도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더 이 피임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통해서 그 결과로 임신이라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고 나오는 거고 그 안에서 내가 임신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임신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런 교육, 이런 자유분방한 성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교육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프리섹스로, 프리낙태로 이끌어주는데 이 낙태 합법화는 굉장히 그 문을 확 열어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이 젊은 여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사실은 임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낙태를 강요당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편 성관계를 한 파트너, 성관계 파트너로부터 그리고 또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그 낙태를 강요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낙태라는 것이 이게 자이든 타이든 이루어지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후유증이 있어요. 그것을 많은 여성들은 애써 부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는 수술이 아니라 먹는 낙태약, 그걸 통해서 낙태를 하자는, 그걸 빨리 법적으로 도입하자라는 얘기들이 막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이 낙태죄 전면 폐지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이 먹는 임신약, 먹는 낙태약이 굉장히 위험이 많거든요. 부작용이 많아요. 그거를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광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광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낙태약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낙태를 시키는 경우에 뭐 과다 출혈 또 그 밖에 부정 출혈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 많이 있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그리고 그게 제대로 태아와 태반이 밖에 떨어져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소파 수술을 하게 되거나 그런 통계들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여성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그 질을 떨어뜨리는지 여성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낙태가 전면 허용이 되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특히 이제 여자 아이들, 우리의 딸들이 점점 자유로운 성관계에 노출이 되고 빈번한 임신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빈번한 낙태에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정말 상하고 또 고통받고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더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태아 장기를 매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그런 현실을 분명히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이 태아 장기를 굉장히 상업화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직시를 해야 되고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인데 이런 일을 우리가 과연 정말 고속도로에 태워서 보내야 될 것인가? 낙태죄 전면 폐지라는 고속도로에 태워서 내보낼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죠. 네. 일단 작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 이런 판결이 난 이후에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하나 이루어졌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라는 비율이 29%였어요. 네. 그리고 또 심장 박동 이전까지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다. 아주 제한적인 그런 낙태는 허용되지만 그 이외의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22.7%로 2위였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만 합해도 50%가 넘는 국민들이 사실상 낙태를 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2018년 인공임신 중절 실태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사실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태아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답이 71.6%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태아는 생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많은 여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그 임신이 자신의 계획이나 어떤 그 상황에 굉장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돌발 변수가 된다라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성들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어떤 일부 여성들은 그것을 애써 부인하지만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성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태아가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 양심의 소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죄 폐지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여성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예외적인 경우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뭐 미성년자는 어떡하냐, 그 다음에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 어떡하냐, 그들의 그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나으라고 국가가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현행법 안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예외적인 인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죠. 많은 여성들이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알고 나면 여성들도 임의적인 낙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여성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태아 생명을 지키려는 그런 시민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 또 전문 연구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무부에서 주도하는 이 입법 발의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각기 이제 활동해 오던 그런 여러 단체들, 그리고 전문인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낙태 전면 허용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래서 이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라는 그런 연대를 결성을 했고요. 이 연대에서 크게 이제 3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입법을 지원하는 활동. 저희들이 법안도 지금 계속해서 가장 여성과 태아에 가장 좋은 법으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지금 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현재 정부하고 또 낙태 전면 허용을 주장하는 여성 단체들이 하고 있는 입법 활동, 입법에 어떤 식으로 관여하고 어떤 식으로 여론을 형성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모니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하고 또 교육 활동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굉장히 인권이 고양된 시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사형을 언도받은 그런 사형수도 법이 그 사람의 생명을 훼손할 수 없다. 법이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논리로 이제 사형수도 사형을 면해주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태아의 인권을 이제 처참하게 짓밟는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굉장한 아이러니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오랫동안 이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문화 속에 계속 노출이 되지 않았나. 저희 전통적인 사회는 사실은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정말 우리 어른들은 저희들 이렇게 뱃속에 임신했던 그 기간조차 다 생명이 있다, 인격체다 이렇게 보고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주잖아요. 저희가 그게 이제 전통사회,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독특한 이제 어떤 가치관이 담겨 있는 그런 나이 셈법인데 그럴 정도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관 안에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느새 이렇게 생명이 굉장히 생명에 대한 소중함, 가치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남성분들에게 굉장히 호소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뭐냐면 많은 남성들이 임신과 출산, 양육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많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TV에도 보면 아빠들이 굉장히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남성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 존중감이랄까요? 아니면 생명 존중
존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죠. 사회에 만연해 있고요. 그래서 임신 자체가 여성에게만 굉장히 큰 짐을 지우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것은 사실 결혼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많은 여성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왜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냐, 남성도 동일하게 지워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 같이 이렇게 프로라이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남성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오히려 이 낙태죄에 대한 그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왜 여성에게만 그것이 책임이 있냐, 의사에게만 책임이 있냐. 이 임신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남성에 대한 책임이 강화가 돼야 되고, 또 남성이 자신의 어떤 그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자신이 성관계를 해서 그것이 임신으로 이어지고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남성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남성 양육 책임법,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이제 6.25 이후에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국제가족 계획 연맹이라는 IPPF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하 제한을 국가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정책으로 산하 제한을 굉장히 강력하게 오랫동안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한참 이게 세 자녀 운동이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둘만 낳아 잘 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남녀 구별 말고,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살자. 이런 식으로 3명 자녀, 2명 자녀, 1명 자녀까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산하 제한을 해왔어요.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산하 제한을 해오는 동안 낙태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연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걸 주셔서 남녀가 결혼관계 안에서 그 성을 누리고, 또 그 성을 통해서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그 부부와 결혼 관계 안에서도 임신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복인데 그것을 국가는 계속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제 들리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제 성도들 중에 50% 이상은 다 낙태를 경험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이 정책이 충돌할 때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성도들과 사회에 흘려보내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정말 많은 그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편 기자는 내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내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태중에서부터 아셨고 또 구별하셨고 그를 선지자로 계획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걸 보면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성경의 구절들은 우리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이 있고, 또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성경 안에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태아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그
엄마의 그 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생명을 만드셨을 때 그 태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 그것을 성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외면하고 아니면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남자와 여자의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어떤 그 계획 안에 있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명령인데, 우리는 지금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것이 이제 성도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새 다행인 것은 교회들 중에는 다자녀들을 이렇게 굉장히 축복하고 또 장려하고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그런 격려의 메시지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이 태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생명으로 보고, 그 생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는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교회가 정말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우린 생명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이 생명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일들 중에 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학부모님들한테도 한마디 네, 해주십시오. 학부모님들. 네, 학부모님들. 저도 학부모, 네요. 저도 학부모 시기를 거쳤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너무나 이제 그 성경적이지 않은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을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 정말 흐름에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는데, 그 흐름이 지금은 정말 쓰나미 같이 몰려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너의 성별을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교과서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성행동에도 이끌리게 되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사실은 부모님들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은 좋은 본이 되어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샘플로 삼아서, 본을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나 우리 부모님 같이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 이렇게 정말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서로 다른 인격체들이 만나서 정말 마음을 맞추어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수많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말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기까지 부딪히고 갈등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그런 가정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이제 지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쓰나미 같은 그런 정말 성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 무장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하루에 3,000명의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시대예요. 정말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뱃속에서 엄마의 태중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운동에 부모님들이 더 나서주시고 또 내 자녀를 낳는 것이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이런 태아들이 낙태당하지 않고 입양을 정말 받아서 그 입양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좋은 어떤 가정을 누리고 사랑받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 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나쁜 성교육 네. 그 동화책 네, 그거 뭐 그 국회의원이 또 질문해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처리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다움 책장을 지금 말하자면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청이나 이런 이제 학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직도 도서관이나 이런데 여전히 이제 그런 책들이 남아 있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노이즈 마케팅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되고요. 또 지금 이제 공영 방송에서 그 책이 옳다라는 그런 교육 방향이 옳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계속 방송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모들은 사실 그래요. 내 아이에게 그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그런데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아, 그런가? 그런 거 같아 라고 또 그렇게 휩쓸려 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저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제 그런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싸움은 계속 가열될 거고요. 더 치열하게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한테는 정말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게 이게 현실이 분명히 이제 현실이 있지만 이 현실에 대해서 인식할 때 이 왜곡된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때 그 첫 성관계 연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6세에 대해서. 근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그 일반화할 수 없는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00%의 그 청소년들 중에서 성 경험이 있는 5.7% 정도의 그 청소년들이 처음 성관계를 한 연령이 13.6세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95%는 성관계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관계 경험이 없는 아이들까지 이런 교육을 정부가 교육청이 주도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자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면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 미적분이 정말 필요해. 얘가 앞으로 이런 쪽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 미적분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금 가르쳐야 돼 하면서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 혹은 그 이하의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이냐는 거죠. 가르칠 것이냐. 필요한 연령대에 가르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를 자꾸 예방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런 핑계로 앞당겨서 가르치면서 정말 유아들에게도 그런 어떤 이렇게 급진적인 성교육 책들을 노출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성행동을 가르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조기에 아이들이 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데 뭘 통해서 교육받냐면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이걸 통해서 모방하면서 배워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도서나 그런 교육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아이들은 그걸 모방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정말 성관계 연령이 계속해서 빨라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또 프리섹스, 프리낙태 그 흐름에 이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네. 끝난 게 아니네요. 끝날 게 아니고요. 끝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겠어요. 끝날 게 아니고 앞으로 더 치열할 거고 더 이제 가속화될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은 뭐 이제 저쪽에서는 그러면 너희 1970년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성교육에는 크게 두 방향이 있을 거예요. 한쪽은 절제하는 성교육을 책임지는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즐기고 그 피임을 하면 피임 잘하면 되는 거야 하는 피임 위주의 그런 성교육을 가르치자는 거고 그렇거든요. 이 두 가지 흐름 중에 정확한 정보를 주고요. 그래, 그러면 피임 위주의 교육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 그리고 그러면 책임 있는 성을 강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정확한 정보를 주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최소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기울어졌죠. 이 책임지는 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너무나 적어요. 너무나 적고 이 다른 반대쪽 피임 위주의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돼서 이쪽의 주장이 더 강해졌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책임 있는 성교육, 책임지는 성교육, 책임감 있는 성교육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것이 물론 피임도 가르쳐야죠. 그렇지만 이것이 균형감 있게 적절한 연령과 또 적절한 어떤 그 수준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어떤 합의점을 저는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국가가 그 어떤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강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육을 강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위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성교육을 사실 가르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성경적 성교육에 대한 그런 요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운 청소년들은 최소한 어떤
그 양심의 기준, 말씀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옳지 않다라는 어떤 분별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계속해서 강제받을 때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그것을 교회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고 또 부모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의 생각이 옳다. 이게 성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책임감 있게 정말 이 성을 책임감 있게 이 성 행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된다. 이런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르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좀 교회 안에서는 더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가장 작고 힘없는 태아는 우리가 돌보고 지켜주고 정말 사랑해줘야 될 우리의 이웃이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또 은혜 입은 자로서 교회가 이 무고한 태아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런 낙태의 전면 허용의 그런 문제를 맞서서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